협착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몸이 연로해지면서 버틸 힘이 떨어지면 허리에 힘이 집중이 되면서 못 걷는 요소를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정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허리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통증에 좀 집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이고 안 아프면 병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거의 대표하는 협착증이 어떻게 통증을 일으키는지를 설명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착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올바른 방법인지 여러분들께 협착증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리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아주 솔직하게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협착증은 아픈 병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증이 안 아픈 병이란 뜻이 아니라 협착증이라고 꼭 아픈 건 아니고 아프다는 게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우리 성인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착증은 꼭 아픈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협착증이 아픈 병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허리 통증에 협착증과 연관된 허리 통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협착증이 왜 안 아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허리가 아픈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성 통증과 비신경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성 통증이 훨씬 더 많다고 디스크 협착이라고 허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신경성 통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신경성 통증, 즉 신경이 눌리지 않으면서도 생기는 허리의 통증이 실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신경성 통증이 신경 자극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꼭 눌리지 않고도 생길 수 있는 허리의 통증이 허리 통증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허리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비신경성 통증이 왜 생기느냐? 그건 허리에 대한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몸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척추뼈는 몸통의 완전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척추뼈만 가지고 걷고 척추뼈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뼈, 인대, 디스크를 포함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힘을 주는 것과 관계없는 수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수동 시스템은 주로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능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횡근과 다혈근. 복횡근은 이 앞쪽에 있는 원통형 근육을 의미하고요. 다혈근은 이 뒤쪽에 있는 쭉 올라가 있는 척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화복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횡근에 힘을 주면 다혈근도 저절로 수축을 해서 몸을 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동 시스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동 시스템과 신경 조절 시스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허리가 흔들리지 않고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뼈랑 인대, 디스크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능동 시스템, 즉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면 허리는 아플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매우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0kg짜리 젊은 20대 디스크나 허리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도 배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가 아픈 건 되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디스크나 인대나 뭐 뼈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우리는 허리가 아프다는 거를 우리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수동 시스템에 문제가 없더라도 능동 시스템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면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쓰고 걷고 움직이게 되어 있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척추뼈가 버티는 힘으로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인간의 육체를 유지하면서 직립보행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관리할 때는 찢어진 디스크가 아물게 하고 인대가 강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복횡근의 힘을 기르고 복횡근과 다혈근이 잘 협응력 있게 움직여주고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야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는 거지 뼈, 인대, 디스크의 모든 치료에 영향을 집중하는 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유익사님, 권순주님, 은우님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질문하실 것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다. 뼈, 인대, 디스크만 괜찮으면 내 허리가 안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몸을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70대, 80대, 90대까지 안정적인 보행과 신체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아파지느냐? 코어에 힘이 떨어지면 아플 수가 있겠죠. 아까 코어라는 건 앞쪽에 말씀에 배 원통을 만드는 이 원통에 힘이 떨어지면은 머리와 팔의 무게를 잘 못 받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은 허리가 자꾸 삐끗삐끗하겠죠.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계적 통증으로는 뼈가 다르면은 허리뼈가 주저앉아서 뼈가 너무너무 약해지면은 기계적으로 신경이 눌리지 않더라도 아플 수 있겠죠. 이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어에 힘이 떨어지면 왜 아플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코어라는 건 보통 저는 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는 속근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속근육의 정의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을 줄 수가 없고요. 힘이 한번 생기면은 저절로 자세 유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인지란 표현이 좀 더 어울립니다. 내 코어에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느낌이 가깝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속근육 위주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근육 위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인지 향상에, 진정한 허리 보호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똑바로 선 자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깨랑 머리는 몸의 앞쪽에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양쪽 팔이랑 어깨는 우리 느낌상 우리가 힘을 그냥 빼고 있으면은 머리랑 팔은 몸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머리를 보통 전체 무게 한 8% 정도라고 얘기하고 양쪽 팔의 무게를 한 10에서 12%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머리랑 팔의 무게만 해도 체중의 20%나 되는데 이 체중의 20%가 이 상부, 흉추, 경추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아픈 허리는 이 매우 아래쪽이겠죠. 이렇게 먼 거리에서 누르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누르게 되면 별로 허리에 하중이 크지 않겠지. 이 먼 거리에서 이걸 앞쪽으로 당기는 형태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배 쪽에서 이 근육이 잘 받쳐줘서 머리랑 팔의 무게를 나눠서 분배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똑같은 동작을 할 때도 허리에 많은 힘이 떨어진다는 건 매우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재활을 배워서 허벅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쓰고 코어에 인지가 되게 되면은 허리의 통증이 그 즉시 줄어드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코어의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코어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은 허리에 충격이 증가해서 허리에 기계적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야식 모목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하고 코어를 못 써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를 아프게 힘을 쓰면 안 되는데요. 계속 허리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협착증 위험이 올라갈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은 코어에 내가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인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알기 좋으신 거는요. 상대적으로는 엉덩이보다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그러니까 머리랑 팔의 무게를 몸의 앞쪽에서 받아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머리랑 팔의 무게를 머리는 앞쪽에 있고 팔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치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도 분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허벅지의 기본 자세에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코어에 힘을 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야식 모목진님께서는 데드리프트를 보통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면 데드리프트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보통 데드리프트에서 훨씬 약한 단계의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매우 좋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허리가 아파지는 게 엉덩이 쪽과 뒤쪽 근육 힘을 강하게 쓰면서 허리에 강한 힘이 떨어지면서 허리가 아파지시는 겁니다. 원래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면은 앞쪽과 뒤쪽의 힘의 분배가 비슷해져야 됩니다. 즉 허벅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모든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하시고 싶다면은 내가 허벅지에는 오히려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엉덩이 근육으로만 끌어올리려고 하시면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집니다. 팔에 뭔가를 들고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위쪽의 하중은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힘을 빼고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 척추뼈에만 힘을 주는 거겠죠. 그러면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든 허리의 통증이 허리 자체의 조직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퇴행성 변화라는 것들이 결국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협착증이기 때문에 협착증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에서 내가 통증이 자주 생기는데 약 먹고 내가 어떻게 하니 안 아프다. 그 안 아프면 잊어버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그러니까 흔히 쓰는 자세에서 뭔가 아픈 행동이 있으시다면은 코어 인지를 통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주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지 약이나 주사 같은 걸로 통증을 줄여주는 건 그게 치료가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치료적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근본적인 치료에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좀 유념하고 꼭 하셔야겠다면은 그런 컨디션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데드리프트를 해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우리는 허리에 기계적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근육이라는 건 이렇게 근육 방추라고 하는데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근육 섬유에 이렇게 신경이 감겨 있어서 근육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를 우리 몸이 느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제 손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코어 근육이 긴장하고 늘어나 있는지에 대해서 코어 근육이 인지가 좋아지면은 내 몸의 자세가 어떤지를 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강해지면은 코어 인지가 좋아지면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자세 유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자세 유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허리에 많은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협착증에서 가장 흔히 보는 대부분의 협착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내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보행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는데 발은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보폭이 좁아지고 발의 스윙 속도는 빨라지는데 실제 보행 속도는 별로 빨라지지 않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속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코어의 인지가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이 저하돼서 한 다리를 땅에 지지하고 다른 다리를 공중에 든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보폭이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시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의 코어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허리가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똑같이 지면을 디딜 때 균형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지면을 부드럽게 디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지하고 있는 발이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내딛는 발이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을 세게 체중이 상당히 많이 실린 상태에서 체중을 딛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보행을 하더라도 허리에 훨씬 더 많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많이 전달되게 되면서 허리의 통증이 잦아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슬동단님 질문 제가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책상에 앉으면 손날 부분, 새끼손가락과 손바닥 옆이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찾아보니 허리 문제랑도 연관이 있던데 환자분이 진찰한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허리 때문에 손이 저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께서 보통 한쪽이 아프면은 내가 무릎이 아프다더니 그 아픈 무릎의 증상이 오른쪽 어깨가 아팠는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오른쪽 발이 아픈데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다 옮겨 다니는 게 아닐까, 오른쪽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보통 뇌졸중에서나 머리에서 운동을 할 때나 편마비 같은 거에서는 그런 게 신경계 자체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리고 그 신경계의 문제도 머리 안에 신경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한쪽이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데 이 머리 안에 신경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통증은 한쪽 다리가 아픈 형태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안에 신경이 척수를 통해서 갈라지는 순간 한쪽에 다 고르게 작용하는 신경은 없습니다. 이미 분화가 끝나 있기 때문에 한쪽의 아픔을 같이 연관시키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타당한 생각이 아닌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한쪽의 아픔을 연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가 아픈데 손이 아픈 게 허리 디스크와 허리의 신경이 눌리는 거와 손에 내려가는 신경이 누르는 거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단지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이 허리에 퇴행이 많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크니 이거 자체가 그렇게 허리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 목에도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목에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손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가능성의 도약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의학적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으면 손날 부분이 저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통 책상에 앉으면이란 자세를 보시는 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손날 부분이 아픈 게 어깨부터 윗팔, 아랫팔을 통해서 손날까지 아프시게 된다면은 이게 목 디스크와 좀 연관이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윗팔과 아랫팔 쪽에는 증상이 없으면서 크지 않으시면서 목도 안 아프시면서 손날 부분에만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척골신경 쪽으로 석골신경이 주로는 팔꿈치에서 눌리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손바닥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목에서 척골신경 부분이 목에서만 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은 주로는 첫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생기거나 세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다섯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목 디스크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분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날 부분이 저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이 되시면서 팔에 힘이 좀 떨어지거나 쥐는 힘이 줄어든다면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또 뭐해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목 디스크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증상에 대한 더욱더 허리 문제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 연관관계면은 임상가들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리 문제는 거의 배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은 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일시적인 그냥 팔꿈치에 내측 상과염이나 연관된 주관절 증후군 내지는 그냥 그런 특이적 원인 없이 손이 저린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을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분께서 자꾸 손날해져서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근전도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연세는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만성적 통증으로 그러니까 짜증이 나거나 그 정도 되면 이게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적 통증이 일으키는 것 중에 세 번째 경우는 뼈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뼈 자체가 아픈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80대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신 분들 중에서도 허리뼈가 정상적으로 생겨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뼈 자체는 환자분들이 망가져 있으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형태가 변해 있으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예는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옛날에 요새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줄었지만 어르신들 보면 손바닥 마디마디가 어마어마하게 굵어져 있는데 집안일 잘 하시고 농사일 잘 지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엑스레이 찍으면은 마디마디가 다 굵어져 있거든요. 그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뼈에 변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그거에 정비례해서 더 아프다면은 마디마디가 굵어지신 분들이 손을 못 쓰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뼈에 변형이 있다는 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뼈가 망가졌다는 걸 의미하지 지금 현재 통증이 더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냐면은 척추뼈가 조금 어긋나 있다거나 디스크 간격이 좀 좁아져 있다고 해서 허리뼈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엑스레이상 뼈가 많이 변해 있는 거는 참고 상황이지 어떤 통증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의사들이 환자들이 설명 들으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면 여긴 좁아져서 아픈 거예요. 그럼 네. 잘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좁아져서 아픈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좁아져 있어서 아플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정도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망가져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변형이 있는 척추 중에 안 아픈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좁아져 있던 게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 있고 뼈가 자라나 있다는 게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뼈의 형태로 통증을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단 한 가지 정도가 좀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망가진 것 중에서는 거의 모든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그게 허리 통증과 크게 연관이 예측할 만한 값어치로서 독립적으로 예측할 만한 값어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고요. 단지 MRI를 찍어봤을 때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래 위 디스크 주변으로 아래 위 뼈가 멍들어 있고 부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뼈가 충격을 받은 상태고 뼈가 염증 반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MRI 소견이면은 현재도 뼈가 활발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과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사들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조차도 이런 변화가 보인다고 해서 꼭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 자체를 가지고 임상 증상과 없이 관계없이 영상학적 진단만 가지고 통증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어디가 아픈지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은 없는 답을 구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단계가 부어 있는 거고 2단계가 지방 변성이고 3단계가 뼈가 변하는 건데요. 이거 두 개는 오히려 통증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증을 예측하는 데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변한 많이 망가져 있는 형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파괴만 없다면은 안 아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뼈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능동 요소, 복행근과 다혈근, 그리고 신경 제어 시스템, 균형 감각, 그리고 허리뼈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코어의 인지가 향상이 되시면은 허리뼈에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엑스레이상 뭐 관절이 좁아졌고 엑스레이상 살짝 어긋났다고 해서 내 허리는 고칠 수 없는 거라는지 내 허리는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든지 뼈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오해이십니다. 뼈가 어긋나 있거나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거나 뼈가 굼뼈가 있다고 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일락 향기님 말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께서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아픈 경우 수술하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보통 이게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불편해지시는 게 많은 경우 협착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은요. 환자분이 원래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좀 많이 걸어야 엉덩이가 아프셨을 거고 옛날엔 아주 많이 걸어야 엉덩이가 아프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환자분이 뭐 낮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MRI상 확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면은 조금만 걸어도 아플 정도만 몸에 힘이 엄청나게 빠지고 몸이 상당히 노쇠해진 상황입니다. 보통은 협착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몸이 연로해지면서 버틸 힘이 떨어지면 몸이 노쇠해지면은 능동 요소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져 버리면서 허리에 힘이 집중이 되면서 못 걷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클라우디케이션, 그러니까 신경성 파행으로 나타난 경우도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허리에 힘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방사통 양상이나 엉치 쪽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픈 형태로 보행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신경성 파행이랑은 좀 다른 몸에 힘이 떨어져서 생기는 허리에 기계적 통증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거를 결정하는 때 수술하면 일상생활의 회복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는데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아프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평소엔 꼿꼿이 잘 걸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각각의 분에 따라서 몸에 떨어지는 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 힘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기대하시는 일상의 회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답변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최소 침습 치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최소 침습으로 최소 침습으로 치료한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같이 뼈를 안 건드리면 더욱이 수술 자체에서 회복할 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구조를 약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펴지게 되면서 몸의 균형점이 바뀌게 되면서 그 바뀐 균형점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별로 노쇠하지 않으신 분이고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몸이 노쇠하지 않으신 분이면은 2박 3일은 바로 그냥 자동차 운전하시고 일상생활 싹 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많이 노쇠하신 분이시면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고 수술 자체는 최소 침습을 하게 되면은 몸에 큰 부담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일락 향기님은 이 조금만의 정도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가 확실하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환자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 몸의 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신경이 오래 눌려있게 되면은 꼭 운동신경의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이 생기면서 다리에 시리고 무딘 느낌이 생기시거든요. 제가 치료해드린 많은 분들 중에서 움직임은 좋아졌고 균형감도 좋아졌는데 다리에 시리고 무딘 느낌이 있는 걸 너무너무 불쾌해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균형감각 재활이 좋아지면 거의 잊을 만큼 좋아지시는데 그 균형감각 재활을 충분히 해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평생 성격이 변한 채로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걷는 양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추세가 명확하시다면은 하루빨리 최소 침습 치료로 치료하시는 게 선생님의 라일락 향기님의 삶의 질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또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경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협착증이랑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 통증의 빈도가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성 통증은 어떤 건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신 제가 이 신경성 통증의 전제를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협착증은 대부분 협착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심성 협착입니다.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즉 중심성 협착이 허리 문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중심성 협착이 협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미의 비중은 저는 80% 70에서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척추관 협착이 척추 협착을 대표하는 진단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중심성 협착은 특징이 뭐냐면은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이 심각한 큰 수술하니까 많이 아프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신경이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여러 신경이 동시에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양측석, 양쪽 엉덩이가 비슷하게 불편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경 가지치는 부위, 함요 부위의 협착이 별로 없다면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양측이 비슷하게 차이가 나도록 6대 4 정도로 비슷하게 양쪽 엉덩이까지 불편하신 게 중심성 협착인데 이 중심성 협착의 특징은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중심성 협착은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안 아파집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를 숙이면 이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안 아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중심성 협착의 초기 환자분들은 엉덩이를 빼고 걸으면 안 아프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인분들이 나는 좀 언젠가부터는 보폭이 좀 좁아지고 발은 좀 빨리 움직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꾸부정하게 걷는다고 한다. 대부분 이게 중심성 협착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편해지는 건데 이게 이 허리를 폈을 때 통증도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밤에 저리고 당기는 건 이 중심성 협착의 증상이 아닙니다. 밤에 똑바로 누워서 못 자는 건 중심성 협착의 증상이지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는 중심성 협착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좀 이따 말씀드린 다른 부위가 눌리는 게 같이 있을 때 생기는 거지 중심성 협착은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잠 못 자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못 걷습니다. 못 걷고 바로 서는 동작이 안 됩니다. 똑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서지 못하고 똑바로 눕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몸이 늙어버린다는 걸 의미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현격한 저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못 걷는 상태가 되는 게 중심성 협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세적으로 보행거리가 줄어들고 허리를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내가 걸을 때 가슴을 뒤로 제껴야만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중심성 협착 때문에 허리를 못 피는 거를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뒤로 제치는 형태로 보상하고 계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 중심성 협착을 해결해 주시면 몸이 늙지 않고 추가로 뒤에 말씀드리는 측부 협착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협착은 결코 아픈 병이 아니다. 내가 안 아프고 꾸부정하게 다니면 나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치료 기회를 놓치시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성 협착의 경과는 성인과 노인이 매우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한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협착은 그냥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젊은 성인에서 4년을 연구했을 때 중심성 협착은 한 번 생기면 절대로 넓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호전된다고 얘기한 게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유지인데 이 유지라는 게 결국 이 불편감을 계속 가지고 안고 살고 있다는 거고 4년 동안 이게 호전이 안 된다면은 그 이후로도 이건 계속 가지고 가고 좀 이따 노년기가 오면 노년기의 예후로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성 협착은 결코 호전되지 않습니다. 성인에서 4년을 봤을 때도 호전이 15%밖에 없다고 하니까 결코 호전되는 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언제나 코어를 강화해서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허리가 망가지는 걸 늦추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심성 협착의 경과는 젊은 사람과 노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은 노화에 따라서 코어의 힘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이 되시면은 노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능동 요소, 속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협착까지 있어서 배를 못 피고 코어가 접히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코어의 힘이 떨어져서 협착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힘이 능동 요소가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삶의 질을 저하하고 보행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이 협착이 있을 때 운동이나 재활로 관리하시는 걸 해보시는 거 저는 매우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호전은 15%밖에 안 되지만 유지가 70%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가는 것만 가지고도 속근육의 근육량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길러서 이걸 저항한다는 식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지시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중심성 협착이 있으시다면은 내 활동량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면은 절대로 제가 유압설 위주의 치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소 침습 감압 위주로 치료하시는 게 맞고, 이게 최소 침습 위주의 감압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동의하는 치료의 방향이지, 전 세계적으로 유압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압 치료가 점점 더 성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대의학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분 말씀드리죠.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빈님이 질문,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난다는 말이 뭔가요? 질문 주셨는데, 그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으면은 그게 결국 혈관이 막히잖아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다리에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리가 불편하신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인데 하지정맥류 수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정맥류랑 협착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은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저르신 분들은 앞판 뒷판 다 똑같이 저려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저리긴 하는데 앞뒤가 다 똑같이 저린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혈관과 뒤로 가는 혈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막혀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앞뒤 증상이 비슷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방사통이 뚜렷하신 분들이 이걸 혈관성 파행으로 오인하셔서 하지정맥류 수술하신 분들 너무 많이 보는데요. 혈관성 파행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랑 유사한 증상이 그러니까 통증의 분포가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앞뒤가 비슷하게 혈류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있으시고 한쪽 면만 저르신 분이 저는 하지정맥류 치료 받으신 일이 줄어야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임상 상황에서 보다 보면.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하묘부 협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신경이 갈라진 부위를 압박하는 거고, 이게 한쪽까지 허벅지, 종아리, 심하면은 발까지,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측방 하묘부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 신경이 갈라지는 가지가 눌리는 부분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 데가 눌리면 다리 쪽이 당연히 저리겠죠. 그래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인데, 이 통증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세에 따른 경감이 적습니다. 아까 중심성 협착은 숙이면 확 덜 아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협착은 숙이든 피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리고 당기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보통 앉으면은 확 증상이 줄어드는 신경성 파행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오른쪽 왼쪽이 같이 저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한쪽만 저리게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환자분이 저리고 당겨서 맨날 저리고 당기다고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부분은 성인에서는 2년 정도 경과 관찰하면 90% 호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디스크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 젊은 사람에서 디스크가 터지면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호전이 됩니다. 대부분 디스크가 어느 정도 터졌을 때. 근데 이건 젊은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 젊은 성인의 얘기를 노인분들이 이거에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에선 이 말이 맞습니다, 실은.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 감각이 남는 경우는 호전은 된 거지만 이상 감각은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평생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성격이 좀 바뀌고 우울하고 짜증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정적인 치료는 안 하고 수술을 안 해서 그 당시엔 좋으시지만 다리에 평생 시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전은 되지만 다리의 근력이 떨어져 다리 두께가 양쪽이 의미 있게 차이 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사랑 잘 상의해서 저리고 당기는 증상도 필요하다면은 이상 감각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
근력 약화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소 침습 기준입니다. 뼈를 치고 수술하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침습 기준으로는 저는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순수 신경근 협착만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심성 협착을 왕창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경근도 같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 저리고 당기는 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다리 저리고 당기는 것만 없어지면 잘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성 협착이 대부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성 협착까지 같이 해결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보행이 편안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순수 신경근 협착이 별로 없는데 주사 치료를 계속해서 다리 저린 증상만 줄여버리게 되면은 많이 아프던 거에 비해서 덜 아프지만 중심성 협착은 계속 진행하면서 몸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통증 치료가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통증 치료에 너무 매달리시면서 몸이 늙어버려서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몸을 회복 못 하시는 분들이 전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안 아프기만 하면 잘 걸을 수 있다. 중심성 협착만 있으면 원래 별로 안 아픕니다. 허리를 못 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허리 협착증의 본질적으로는 이 다리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못 걷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폭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허리를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착증을 허리를 제대로 치료한 척추외과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노년기에 보행의 자리를 잘 방어해내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코 인지를 개선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만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수술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코가 떨어지신 분들이 제가 최근에 봤던 분들 중에 2년 전에 수술한 분인데 아직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내 코 인지 재활 교육을 2달 했더니 지팡이를 떼고 걸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대로 내 몸의 느낌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는 건 속근육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속근육의 힘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속근육의 힘을 기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치료는 코 인지를 통한 생활 습관 개선만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노년기의 삶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성 협착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코 인지가 향상이 되신다면은 이 망가지는 속도를 저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면은 만성 통증으로 우울감이 커지시거나 활동량이 줄어드신다면은 코 인지와 함께 최소 침습 형태로 감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최소 침습이라는 건 피부를 적게 째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뼈를 적게 건드리는 건, 그러니까 술자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긴 한데, 술자마다, 저 말고도 저는 아예 안 건드리긴 하지만 뼈를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피부를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피부는 아주 작게 쨌는데 안에 뼈를 왕창 갈아버리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최소 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뼈에 대한 최소 침습으로 치료하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해줘서 몸을 덜 늙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 이것만 안 아프면 걸을 수 있다고 대부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제가 말씀드리게 안 늙어야 통증이 없는 거지 통증이 없어야 안 늙는 게 아닙니다. 즉 몸에 힘이 있어야지 코어에 대한 인지가 유지가 돼야지 허리가 안 아프게 활동이 가능하고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지 안 아파야 잘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늙지 않도록 활동량이 잘 유지가 되도록 내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한 2분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박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압박 골절 5주차입니다. 골절 12번이 3주 전보다 조금 내려왔다고 하네요. 골다공증은 없고요.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현재는 침상 안정적이고 식사 화장실에 갈 때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보통은 압박 골절이 있으시면 요령은 2가지입니다. 보통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너무 고령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너무 고령이시면 시멘트를 넣고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면은 누워있기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있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앉아있는 거를 코 인지를 좀 올려주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뼈에 힘을 줄이면서 서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래 속근육에 코 인지를 하면서 앉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게 허리뼈에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골절 12번이면은 이 몸통 위쪽까지 올라오는 보조기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 너무 누워 계시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누워서 속근육 한 달 누워 있으면 속근육 힘 다 빠져서 허리에 힘 안 떨어지게 못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를 보조기를 착용하고 유지하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앉아 계시면 허리뼈가 더 주저할 확률이 매우 크고요. 또 한 가지, 보통 심한 협착이 있으면서 압박골절이 생기신 분은 협착증에 대한 감압을 해주셔야지 압박골절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허리를 필 수 없는 분인데 허리를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압박골절에 힘이 적게 떨어지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박님은 그러니까 원래 환자분께서 압박골절 이외에 압박골절이 생기기 전에 보행이 어땠는지, 그 전에 협착이 어땠는지를 평가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중심성 협착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시면은 그거 수술 안 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몸이 늙어서 언젠가 뭔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압박골절 관리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침습으로 감압을 하면서 압박골절을 관리하시는 게 보다 성공적인 관리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협착이 심한데 압박골절 치료만 해서 시멘트를 넣기도 하고 보조기를 하기도 해서 3, 4개월 동안 협착이 있어서 허리를 못 펴시는 분이 계속 지내다만 뼈가 계속 주저앉습니다. 왜? 허리를 펴야 압박골절에 힘을 안 주는데 이분은 협착이 있어서 허리를 못 펴시는 분이세요. 그럼 뼈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럼 그분 인생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혜박님은 동반된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질문 주셔서 대답 못 드린 것 다 충분히 답 못 드린 거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